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이다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올해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이 수험 생활에 재도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도요, 오늘 고3 친구들뿐만 아니라 졸업한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와서 같이 시험을 치렀는데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그 친구들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EBS 스튜디오에 와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세계지리 해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졸업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해설 강의에서 어떤 말로 시작을 하면 좀 힘이 나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6월일 뿐이다 라고 얘기해 달라고요. 네, 여러분들 아직 6월일 뿐입니다. 우리한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면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설 강의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의지와 열정이라면 남은 기간 동안에 분명히 더 잘해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6월 4일 이라는 이 숫자가 뭔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뭔가 다 잘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어요. 역대 6월 4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이 아니고요.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무려 48년 만에 월드컵에서 첫 승을 거둔 날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는 이걸 기적이라고도 하겠죠? 그런데 열심히 노력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룬 결과 아니었을까요? 올해 수능에서 누군가는 기적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 수능 만점의 순간을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한다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할 여러분들을 믿고 응원하면서 바로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왔죠?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가나에 따라 세 지도를 구분한 것이다. 가나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제가 오늘 딱 시험지를 받자마자 이 1번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제 이제 수능 완성 세계지리 첫 녹화를 했는데요. 굉장히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수능 완성 1강 문제 풀면 이거 6월 모의평가 때 나왔던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연계교재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딱 보자마자 1초 만에 이거 봤던 건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문제가 이 1번부터 20번 중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은 기간 동안에 겸손하게 연계교재 공부 열심히 하기로 약속하면서 1번 문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도는요,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만들어진 시기는요, 약 기원전 6세기경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부근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도시국가와 그리고 이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 그리고 저 멀리 미지의 세계까지, 그리고 여기 쐐기문자들까지 있는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지도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지도는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후후 바람을 불어넣고 있어요. 네, 150년경에 최초로 만들어진 지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12명의 풍신이 바람을 불어넣어서 땅을 떠있게 만들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선들은요, 맞아요. 위선과 경선입니다.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 반영되어 있는 지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가장 오른쪽에 있던 지도는요, T자 모양 그리고 O자 모양의 바다가 대륙을 갈라놓고 있다라고 봤던 TO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대체로 지도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유럽에서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인데 지금 대륙이 이렇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배치된 걸 보니까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의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보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요, 나가 아니죠. 가에는요, 여기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나 티오 지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지도에만 해당하는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기원 전에 제작되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지도,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 티오 지도, 어디에도 중화사상이 반영된 지도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경의선의 개념이 적용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지도가 딱 3개 중에 하나 있었죠? 어떤 지도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요. 그래서 나에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에만 해당하는 설명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디귿
맞는 설명이겠죠? 마지막 리을,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어떠한 지도에도 아메리카 대륙은 표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기억 디귿이라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었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세계가 주목하는 석회 동굴 항손둥. 여기 베트남이죠, 베트남. 자, 이런 거 이제 지도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그냥 보고 베트남 넘어가지 말고요. 어떤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지도가 없는 상태로 줄글을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여기 베트남이지 하고 추론하게 하거나 혹은 인접한 어떤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지가 힌트가 돼서 베트남임을 추론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 볼 때마다 우리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지 쭉 그려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길게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베트남 요리 중에는 해산물을 사용한 요리가 많겠죠. 네,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또 지문 그리고 보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동굴은 주로 석회암이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된다. 자, 석회암은요, 주로 고생대에 만들어진 퇴적암의 일종입니다. 산호충의 유해나 조개 껍데기 이런 데에 많이 들어있는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이 집적되어서 만들어진 암석인데요. 이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은요, 또 물에 잘 녹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칠판에 분필로 판소한 다음에 칠판 닦아요. 근데 잘 안 닦여요. 뿌옇게 남아있죠. 그거 깨끗하게 닦으려면 어떻게 닦아요? 물 칙칙 뿌려서 닦잖아요. 네, 바로 이 분필도 탄산칼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탄산칼슘이 물에 녹는 작용을 용식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회암이 용식작용을 받아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거 맞고요. 무려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석수는 지하수에 포함된 탄산칼슘의 침전으로 형성된다. 자, 이렇게 빗물이나 지하수가 석회암의 주요 성분인 탄산칼슘을 용식하고 흘러가다가 동굴 안에서 다시 침전이 되면서 동굴 천장의 종유석 그리고 거기에서 똑똑똑똑 떨어지는 물에 남아있던 탄산칼슘 침전되어서 석순 그리고 둘이 연결되면 석주 이런 지형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석회와 단구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집안이 융기하 형성된 계단 모양의 지형이다라고 하니까 맞지 하고 넘어간 친구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석회와 단구 사진 보여드렸습니다. 어디요? 석회와 단구 출제되는 곳 딱 한 군데라고요. 튀르키예의 파묵칼레에 딱 한 군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메랄드빛 물에 하얀색의 석회와 단구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요. 경사진 곳에 이 탄산칼슘을 포함하는 물이 흐르다가 침전이 돼서 만들어진 지형이에요. 집안이 융기한 게 아니고요. 탄산칼슘 성분이 침전돼서 만들어진 계단 모양의 지형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 혼자 가서 막 인생샷 찍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곳에 지형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너무 많은 인원들이 찾아와서 지형이 훼손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리을 보도록 할게요. 돌리네는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지형이다. 일단 돌리네는 화산 지형과 상관없죠. 석회암이 지표에서 특히 싱크홀 중심으로 용식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점점 와지가 커져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바로 돌리네였습니다. 그래서 리을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자, 3점짜리 문제였지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의 유형인데요. 이건 나왔다 하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당황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표에 A, B, C, D, E 있으면 지도에도 A, B, C, D, E 있고 보기에도 A, B, C, D, E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A, B, C, D, E 중에 어떤 국가가 가장 적합한지 맞췄더라도요. A, B, C, D, E가 도대체 어떤 나라이냐 그 이름까지 맞춰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하나의 국가를 선정하여 의료 취약 아동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고자 한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를 고른 것은 필수 의료 보장 지수가 60 이하인 국가, 14세 이하 아동 인구 비율이 40% 이상인 국가. 여태까지는요, 우리가 봤던 게 이렇게
단계마다 급간이 나눠져 있어서 3점, 2점, 1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들을 주로 많이 풀었었는데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바로바로 조건 보자마자 바로바로 해결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거든요. 필수 보장 의료 지수가 60 이하인 국가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A, B, C, D, E 국가에 필수 의료 보장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필수 의료 보장 지수가 무슨 말이냐면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래요. 예방, 치료, 경강 증진 등을 위한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 이하인 국가는 이제 그러한 필수 의료 서비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A 해당되고요, B 해당되고요, C 해당되고요, D 해당되는데 E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탈락. 그 다음 14세 이하 아동인구 비율이 40% 이상인 국가래요. 40% 이상인 국가에 A 해당되고요. B 탈락, C 해당되고요. D 해당되고요. E는 이미 첫 단계에서 탈락했지만 두 번째도 또 탈락이네요. 그 다음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6% 이상인 국가라고 했으니까요. A 통과, 그리고 B 탈락, C 탈락, D 통과.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봤더니 지금 두 개의 후보가 이제 딱 추려졌어요. A와 D. 그 중에서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국가 중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더 적은 국가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와 D 중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더 적은 국가 A가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는 A가 가장 적합한 입지라는 걸 찾아냈고요. 지도에서 A에 해당하는 나라는 어디였냐면 아프리카의 뿔이라고도 불리는 소말리아였습니다. B는 케냐였고요. C는 탄자니아였고요. D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E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 B, C, E는 또 나올 거예요. 어딘지 몰랐으면 오늘 지금 바로 여러분들 이제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모잠비크를 몰랐더라도 A, B, C, E를 알았다면 나머지 D는 모잠비크가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장치로 나온 거지 반드시 모잠비크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여러분들이 모호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시된 조건에 충실하게 따라왔다면 정답을 찾아내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원래 평가원의 문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 나왔다고 해서 쫄지 말고요. 잘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잘 안 헷갈리거든요. 여기를 헷갈린단 말이에요. 케냐인지 탄자니아인지 탄자니아인지 케냐인지. 그래서 제가 딱 정리해드렸죠. 가나다 순서대로 보라고요. 케냐가 먼저죠. 자, 이렇게 우리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 위치도 살펴봤고요.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A, B는 각각 미국과 멕시코에 진출한 독일의 어떤 자동차 기업의 생산 공장 연구소 중 하나입니다. 지도에 A, B에 대해 말해볼까요? 그럼 일단 A와 B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막 보면서 생산 공장 이런 거 본 적 없는데 연구소 이거 어디 본 적 없는데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요. 우리가 한번 이 기업의 오너가 돼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독일의 어떤 자동차 기업의 오너입니다. 자, 생산 공장은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곳에 입지하는 게 좋겠죠. 근데 연구소는요, 무조건 저렴한 노동력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같이 훌륭한 지식과 인성을 겸비한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그런 곳은 어디일까? 연구소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대학, 연구기관이 많은 대도시 주변 지역이겠죠. 자, 이렇게 패턴을 두고 봤을 때 여기 지금 또 주요 도시를 알려줬잖아요. 주요 도시 뉴욕, 워싱턴 DC, 그리고 로스앤젤러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연구소는요. 샌프란시스코 인근, 시애틀 인근, 그리고 여기 채터누가 인근 이런 지역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더 작아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많이 몰려있는 기억나죠? 실리콘밸리 인근이잖아요. 실리콘밸리 인근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B는 연구소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A는 주로 저렴한 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곳,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여기 멕시코에도 공장이 있는 것을 통해서 A는 생산 공장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갑을병정의 이야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갑, A는 생산 공장이에요. 맞는 설명이에요. 그쵸? 그 다음 을, A는 모두 러스트벨트에 위치해요. 라고 했는데요. 러스트벨트 무슨 뜻이에요? 빛바랜, 낡은, 쇠락한. 어디지? 5대5 연안 공업지역. 이쪽 전통적인 공업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렇게 남부지역, 심지어 이렇게 멕시코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5대5 연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 다음 병, 실리콘밸리에는 비가 입지해 있어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가 연구소라는 걸 찾아낸 치트키가 바로 뭐였어요? 실리콘밸리였어요. 그 다음 정, B는 A보다 저렴한 노동력의 확보가 중요해요. 자, 아까 우리가 이 기업의 오너가 돼서 의사결정을 내려봤습니다. 연구소를 만드는데,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저렴한 노동력의 확보가 필요한가요? 여러분들 같이 창의적이고 훌륭한 인재를 모셔오는 게 필요하다고요. 저렴한 노동력의 확보가 필요한 것은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4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5번 같이 볼게요. 다음 자료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지형 나오면 이 지형은 누구에 의해서 어떤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다. 요거 정리하는 거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죠. 같이 한번 볼게요.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이 하천은 와디 건천이라고 합니다. 와디 건천. 자, 그 다음 모래로 이루어진 높은 언덕, 모래사 자에 언덕구 자를 쓰죠. 자, 사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모래가 쌓여 있잖아요.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누가 퇴적을 했을까? 사막인데 여기 물이 적은 지역이잖아요. 하지만 식생이 적은 지역이라서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의 침식력이 극대화되는 곳이죠. 네, 바람에 의해서 날린 모래가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모래 언덕, 사구가 되겠습니다. 사막 가운데 물이 고인 작은 호수를 촬영했어요. 비가 내린 후 잠시 생기는 이 호수에 관한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영상에 자막으로 넣는다. 평상시에는 주변보다 약간 움푹 파인 분지일 겁니다. 그런 분지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플라야라고 하는데요. 이 플라야에 물이 고이면 플라야호라고 해요. 자, 제가 플라야호 나오면 무조건 나온다고 강조했던 보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농업용수, 관계용수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죠. 왜? 여기 평상시에 염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염분 농도가 있는 염호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관계용수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사막 투어에 참여한 관광객들이 여러 개의 평평한 면과 모서리를 가진 자갈을 손에 들고 흥미롭게 관찰하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 개의 평평한 면을 가진, 그리고 모서리를 가진 자갈. 지금 여기 손에 들고 있잖아요. 네, 삼릉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삼릉석은요, 진짜 뭔가 깎아놓은 것 같지 않아요? 네, 깎은 거 맞아요. 침식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지형이 되겠고요. 누구에 의해서? 바람에 날린 모래에 의해서 침식받아서 만들어진 지형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건조지역의 와디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니은 주로 바람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자, 제가 이렇게 굳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작용을 받아서 만들었는지 써보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요. 시험장에서는 떨려요. 내 방에서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낯선 환경, 통제된 환경, 그런 곳에서 시험을 보면 잘 알고 있던 것도 실수해서 틀리는 친구들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 있잖아요. 그쵸? 나중에 시점마다 이거 왜 틀렸어? 이랬던 적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였고요. 그 다음 디귿. 디귿의 물은 관계용수로 널리 활용된다. 제가 나온다고 했던 포인트 그대로 나왔죠. 관계용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염분 농도 때문에. 그 다음 상면석의 형태는 주로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이거 맞다고 고른 친구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한 건 이겁니다. 삼릉석이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거 너무 잘했어요. 아쉬운 거는요, 이거죠. 하천이 아니라 바람에 의해 날린 모래 침식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라는 거 다음에 나오면 꼭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가나다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작년부터 출제 패턴이 좀 바뀐 것 중에 하나가요. 그래프가 많이 줄었어요. 대신에
줄글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쉬워진 거죠. 자, 여기 화산 활동이 빈번한 아이슬란드에서는 발문부터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다음 글에 가나다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에너지라는 거 알려줬고요. 단서도 알려줬어요. 가나다는 각각 수력, 지열, 태양광 중 하나임. 자, 근데 화산 활동이 빈번한 아이슬란드에서는 뜨거운 지하수를 활용한 발전이 온수와 전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겠어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지열이죠, 지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읽자마자 지열을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체감하는 이 자료에 대한 우리의 거부감은 약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어디에나 함정 포인트는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화산 폭발 때 지역 명소인 블루라고 온천이 폐쇄되었으나 최근 이 발전소는 방어용 제방을 성을 취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이슬란드를 불과 얼음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빙하 지형도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실제로 빙하 지형의 낙차, 유량 이것 덕분에 수력 발전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나온 포인트는 뭐예요? 화산 활동. 네, 화산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니까 지열인 겁니다. 그 다음 브라질 나왔고요. 전체 전력 생산에서 이 발전의 의존도가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가뭄을 겪은 후에 아마존 열대우림에 세 개의 대형 이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열대우림 훼손에 대한 우려도 있대요. 아마존 열대우림, 이 아마존 강의 풍부한 유량,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발전은 바로 수력 발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국 캘리포니아 나오자마자 우리는 딱 여기 그 선명한 햇살 그리고 부서지는 파도와 오렌지 나무와 이런 경관들 떠올릴 수 있어야 되죠.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라는 거. 자,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이 고온 건조한 기후, 즉 일조량, 일조 시간 충분히 확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발전은 바로 태양광이 되겠고요. 다는 태양광이 되겠고요. 자, 이것은 일조량과 일조시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낮 동안 생산된 에너지 여유분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낮에만 할 수 있는 거 태양광 맞죠? 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수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지역이 생산에 유리한 것은 수력의 장점이 아니고요. 수력의 입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나는 바람이 지속적으로 많이 부는 지역이 생산에 유리하다. 이것은 풍력의 입지 조건이 되겠고요.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는 어디에서 유리한지 그거 정리하는 거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판의 경계부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활발하겠죠. 그런 곳에서 개발의 잠재력이 크다라는 건 지열 발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가는 다보다 주야 간의 발전량 차이가 크다. 자, 태양광. 태양이 떠 있을 때만 발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야 간의 발전량 차이가 큰 것은 태양광이 되겠고요. 나는 다보다 전 세계 발전량이 많다. 자, 이거 연상하는 포인트 제가 정리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떠올려봐요. 수능 특강에서 전 세계의 1차 에너지 소비 비율 쭉 우리 막 순서대로 봤었어요. 근데 그 자료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랑 수력을 따로 그려놨습니다. 그만큼 수력은 이용한 역사도 오래되었고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발전량 수력이 태양광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번에서 약간의 모호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 2, 3, 4번에서 확실히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5번 정답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기후 문제지만 3점 문제인데 그래도 할만하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접근하는 거 어려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제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보고요. 제가 풀어나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푸는 거였어. 다음엔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한 거예요. 6월 모의평가잖아요. 3점짜리잖아요. 네, 당연히 함정 포인트들을 만들어 놓게 마련입니다. 근데 해설 강의를 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알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프가 있고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도를 보면 우리는 항상 적도에 선 긋는 연습부터 해봤어요. 북반구에 두 지역 나와 있었고요. 남반구에 한 지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뉴질랜드는요. 기후에서 나왔다 하면 남반구의 서한해양성 기후를 대표하는 곳으로 출제되는 곳이었죠. 자, 이제 여기 막 국경선도 없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열대기후야, 온대기후야? 여기 온대기후야, 냉대기후야? 헷갈렸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제를 하고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수정을 합니다. 네, 풀어낼 수 있게 문제가 다 설계되어 있어요. 왼쪽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쾌펜의 기후구분 그 기준 적용해서 풀어낼 수 있거든요. 자, 일단 나지역과 다지역은요. 우리 동네 여름방학 할 때 이 동네도 여름입니다. 여기 왼쪽에 눈금 읽어주면 되잖아요. 7월 평균 기온이 나는 한 20도 넘고요. 그리고 다도요. 8월 평균 기온이 한 2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는 북반구라는 거 알았고요. 가지역은 우리 동네랑 반대네요. 우리 동네 여름방학 할 때 얘네 동네는 가장 추운 달, 최한월이네요. 그래서 우리와 계절이 반대라는 걸 통해서 가는 어디? 남반구의 서한해양성 기후지역이라는 거 이렇게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와 달을 뚫어져라 한번 볼게요. 나의 최한월 평균 기온은요. 영하 3도에서 18도 사이입니다. 영하 3도에서 18도 쭉 연결해주면 알파벳 C 완성이 되죠. 온대기후 지역이겠네요, 나는. 그런데 D지역은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보다 낮아요. 되게 춥겠다. D, 냉대기후 지역이라는 거죠. 해결됐습니다, 이제. 자, 둘 중에서 더 위도가 훨씬 높은 곳에 있는 다가 바로 냉대기후 지역으로 출제된 곳이었겠죠. 그리고 나는 여기 요 지점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같이 볼게요. 1번 가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가는 남반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2번 가는 나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다. 자, 이 선지의 별표. 이거 실수한 친구들 많았을 거예요. 여기 가는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이고 나는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가 더 추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적분했던 친구들 있죠. 자, 근데 뚫어져라 한번 보자. 우리가 적도를 괜히 그린 게 아니거든요. 적도와의 거리 차이를 봤더니 위도 차이가 여기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적도와의 거리 차이를 통해서 위도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시된 자료에 근거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봐요. 자, 가의 최한월 평균 기온은요. 10도보다 현저히 낮죠. 나의 최한월 평균 기온은요. 10도 부근에 있습니다. 누가 더 낮아요? 가가 더 낮아요. 가는 나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다. 제시된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봐줘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의 편견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3번. 나는 나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자, 기온의 연교차. 최난월 평균 기온에서 최한월 평균 기온 빼준 게 바로 기온의 연교차잖아요.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나의 기온의 연교차 이만큼, 다의 기온의 연교차는 이만큼. 다가 더 크네요. 그래서 나는 나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3번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찾았지만 그래도 또 겸손하게 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는 가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다. 자, 여기 서한해양성 기후에 우리가 여기 소문자 F 이거 왜 쓰는 거죠? 모든 달의 강수량이 30mm 이상이다. 그리고 여기 다지역은요. 겨울 강수량이 겨울에 한 달에 가장 비가 적게 오는 달에 강수량이 한 달에 20mm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돼서 1년 중에 내리는 비 중에서 여름 강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여름 강수 집중률이라고 하는데요. 여름 강수 집중률은 다가 더 높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북회기선 나오면 적도로 푸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실수한 친구 너무 많아요. 지금 뜨끔한 친구 있을 겁니다. 자, 다는 나보다 북회기선까지의 최단거리가 짧다라고 했는데요. 북회기선은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이 북반구의
23.5도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남반구의 23.5도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북회기선이라고 한다고요. 북반구의 23.5도. 자, 연습. 북회기선 다음에 또 나오면 이렇게 북반구의 위도 23.5도다. 딱 써놓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북회기선까지의 최단 거리는 다와 나 중에서 나가 더 짧다는 거 추론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7번 문제 정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나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는 각각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중 하나임. 자, 아프가니스탄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이슬람교 아니고요. 제시된 자료에 근거해서 봐야 됩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전하고 실천하는 가. 석가모니 불교의 창시자잖아요. 가는 불교. 그 다음 그러나 2001년 이 국가를 통치하던 극단주의 정권은 국민 대다수가 믿는 이 종교의 교리에 어긋난다며 조각상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석굴을 파괴하였다고 합니다. 이슬람교죠? 어머, 내가 정답을 말해버렸네요. 네, 아프가니스탄의 국민의 대다수가 믿고 있는 이 종교, 나는 이슬람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그 다음 이제 여기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메카로의 성지 순례를 종교적 의무로 여긴다. 이것은 이슬람교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슬람교 보편 종교예요? 민족 종교예요? 보편 종교예요. 무조건 상황이 안 되는데 성지 순례를 가라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여건이 된다면 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나의 기원지는 아프가니스탄에 위치한다. 아니죠. 이슬람교의 기원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였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3번 자, 대표적인 종교 경관은 십자가와 종탑. 이것은 크리스트교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자, 기원식이 나오면 이렇게 접근하라고 했어요. 기원이 되는 종교는 크리스트교입니다. 그리고 기원 전부터 존재했던 종교는 불교고요. 그리고 기원 후 등장한 종교는 이슬람교가 되겠습니다. 끝. 그래서 가는 나보다 기원 시기가 이르다. 4번이 정답이었고요. 5번 가는 나보다 전 세계 신자 수가 많다. 자, 전 세계 신자 수 제가 시험장에서 생각 안 나면 진짜 치트키 알려드렸잖아요. 글자 수 순서대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순서입니다. 불교가 이슬람교보다 전 세계 신자 수가 적어요. 자, 이렇게 8번 문제 풀었고요.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은 가나다라 국가의 특징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가 항상 발문을 잘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가나다라 국가였어요. 국가. 지역으로 생각해서 실수한 친구들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9번 문제 어려웠던 친구들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만 어려웠던 거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려웠으면 다른 친구들은 그냥 문제 읽지도 못했을 거라고요. 그런 좀 약간 뻔뻔한 자신감으로 다시 한번 심호흡하고 문제를 보면 보일 거예요. 처음에 잘 보이지 않았던 함정들이 심호흡 크게 하고 자신감을 충전하고 보면 보일 겁니다. 알겠죠? 자, 국가의 특징에 관한 거예요. 각 국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기억이다. 이 국가의 카탈루냐 지역은 별도의 언어도 사용하며 분리 독립을 시도하고 있다. 자, 주어가 뭐예요? 카탈루냐예요? 카탈루냐가 속한 국가, 가는 바로 여기 오른쪽에 쓰도록 할게요. 가는 에스파냐잖아요. 자, 그럼 에스파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뭐예요? 카탈루냐어예요? 아니죠. 기억에 들어갈 말은 에스파냐어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막 시간도 부족해, 막 긴장하고 내가 아는 카탈루냐가 나왔네? 카탈루냐는 카탈루냐인 카탈루냐어, 그래서 분리독립 시도하는 곳. 여기까지 기억한 거 너무 잘했어요. 근데 기억을 카탈루냐어 이렇게 해서 실수한 친구들 많았을 겁니다. 그쵸? 지금 뜨끔하죠? 자, 기억 에스파냐어였고요. 자, 그 다음 나를 보겠습니다. 나 국가에서는 가장 주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니은인 북부의 플랑드르 지역과 주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남부의 왈로니아 지역 간의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플랑드르 지역, 왈로니아 지역의 갈등, 요거 보고서 나는 벨기에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었을 텐데요. 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발문해서 국가라고 했습니다. 나를
플랑드르라고 놓고 풀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나는 국가였습니다. 벨기에였고요. 자, 북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벨기에어가 아니고요. 여기 진짜 주어를 잘 봐야 돼. 이 행간을 잘 읽어야 됩니다. 북부인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 네덜란드어죠. 네덜란드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이 막 혼미해져요.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플랑드르, 왈로니아, 이 생소한 단어들 사이에서 진짜 세계지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자,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내 친구는 와플을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면 네덜란드, 벨기에 또 와플이 유명하잖아요. 프랑스 순서입니다. 알겠죠? 내 베프는 와플을 좋아해. 벨기에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왈로니아 지역 그리고 플랑드르 지역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내 베프는 와플을 좋아해. 내 베프 와플. 이렇게 기억하면 여러분들 까먹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 세계지리 끝까지 잘 해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밈이니까요. 이거 기억해서 잘 해주시고요. 다 보겠습니다. 자, 장인 기술 기반의 패션 및 디자인 산업. 제가 유럽의 첨단 산업 지역 얘기하면서 이탈리아의 제3이탈리아를 이야기하려면 장인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탈리아 하면 또 패션, 멋쟁이들의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실수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다의 제3이탈리아. 근데 봐봐요. 국가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였고 다는 이탈리아였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있다. 네, 디귿 베네치아. 자, 그 다음 라를 한번 볼까요? 라의 루르 공업지역은 풍부한 석탄과 라인강의 편리한 수온을 바탕으로 발달하였다. 자, 루르 공업지역, 풍부한 석탄, 전통 공업지역이 위치한 곳이라는 뜻이고요. 라인강까지 나왔습니다. 라는 바로 독일이 되겠네요. 자, 이제 선지 같이 볼게요.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자, 1번. 가의 수도는 라의 수도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자, 헷갈리면요, 여러분들. 벨기에를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봐요. 거기 벨기에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플랑드르 지역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에 강아지의 직업이 뭐냐면 우유 배달부예요.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의 낙농업을 형상화한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막 사진도 보여드렸어요. 이거 꼭 기억하라고. 자, 에스파냐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거 뜨거운 햇살,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위도를 비교해 봤을 때 가의 수도는 나의 수도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해낼 수 있는 이미 충분히 있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나와 다는 모두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베프 와플. 네, 벨기에는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자, 이탈리아와 독일의 해안선의 총 길이를 물어봤는데요. 제가 자꾸 발문, 국가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3 이탈리아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독일이 더 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다는 이탈리아였고요. 라는 독일이었습니다. 자, 이탈리아 한번 떠올려보자. 우리가 항상 유럽 찾을 때 랜드마크가 되는 장화 모양의 지형이잖아요. 장화 모양의 국토 해안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해안선의 총 길이가 더 긴 것은 이탈리아 맞아요. 그래서 3번이었고요. 그 다음 4번. 에스파냐어는 네덜란드어보다 전 세계 사용자 수가 적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의 언어 사용 순위도 알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중남부 아메리카의 언어 공부했잖아요. 남부아시아의 에스파냐 그리고 포르투갈이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세력을 막 확장해 나갔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포르투갈어, 브라질에서 많이 사용한다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국가들은 에스파냐어 사용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요. 자, 근데 우리 공부하면서 그동안 네덜란드어 사용하는 곳, 네덜란드, 벨기에 말고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에스파냐어가 더 많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자, 국제하천인 라인강은 여기 베네치아를 관통하여 흐른다? 이 라인강이요. 여기 알프스에서부터 발원해서 이렇게 흐르고 프랑스와 독일 사이를 지나서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이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흐른다? 말도 안 되는 설명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이게 이제 작년부터 평가원에서 새롭게 등장한 유형이었죠. 텍스트를 가지고 지역의 위치를 추론하게 하는 유형. 이런 유형은 또 반복될 겁니다. 그 말은 뭐다? 지도 학습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혼자 하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도 나올 때마다 계속 이 지역을 기억할 수 있는 포인트, 문제를 풀어내는 꿀팁들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에 지도 완전히 정복해보자고요. 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도는 가나 시기 적도 수람대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 시기는 각각 1월, 7월 중 하나임. 자, 적도를 기준으로 봤더니 가시기에는요, 적도 수람대가 북반구 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예요? 우리 여름방학하는 7월. 그리고 나시기에는요, 적도 수렴대가 적도보다 남반구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때는 남반구의 여름인 1월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떤 지역들이 점찍혀 있었냐면요, 여기 나왔다 하면 많은 친구들이 실수하는 곳이죠.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네, 여기 체크. 자, 그리고 적도에서 이만큼 올라왔더니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적도에서 이만큼 내려가서 대륙서안 똑같이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는 곳이겠죠. 자, 그리고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여기 나오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거 사막 기후예요, 사바나 기후예요, 아니면 스텝 기후예요 헷갈려 하는데요. 자, 열대우림 기후는 적도 주변의 절반까지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는 저위도 지역이기는 하지만 적도에 맞닿아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소말리아, 이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하는 소말리아보다 위도가 낮은 곳에 점이 찍혀 있다면 사바나 기후 지역입니다.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으로 출제된 거고요. C지역은 여기에 대응해서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으로 출제된 곳이겠네요. 자,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보고 느낀 게요,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랑 너무 유사합니다. 이 딱 점이 찍혀 있는 패턴도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 말은 뭐다? 우리 진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자료들 활용해서 연계해서 우리가 확실히 봤던 건데 라는 느낌이 들게 문제 출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1번 가시기에 비는 북동무역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자, 이거 나오면 제가 겸손하게 손가락을 모아서 바람 방향을 그려보면 된다고 했어요. 자, 적도 수렴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만나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만나는 곳. 그래서 가시기에 비는 북동무역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말도 안 되죠. 북동무역풍은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자, 제가 수능 특강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적도 수렴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동안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눈에 띄고 있다라고 했는데 딱 평가원에서 올해 첫 모의평가에 이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쵸? 이거 선만 그으면 손가락으로 그려보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가시기에 C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건기가 나타난다. 가시기는 7월이고요. 남반구에는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죠. 겨울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아고 건조하다, 건기가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었고요. 3번 같이 볼게요. 나시기에 1월에 A는 D보다 평균 기온이 높다? 1월에 남반구는 여름이고 북반구는 겨울이잖아요.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4번 낮길이 나왔습니다. 자, 올해 수능 완성에서 낮 길이를 계속 물어봐요. 그러다가 이제 또 변형을 해서 밤 길이를 물어봐요. 자, 낮 길이, 밤 길이 딱 정리해 드릴게요. 나시기는 1월이고요. 1월의 낮 길이는요, 적도에서 약 12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낮 길이는 계속
짧아지겠죠. 우리 동네 겨울방학 생각해봐요. 일찍 일어나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일찍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해가 늦게 뜨니까.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은 심지어 극야현상 나타나고요. 남반구의 여름이잖아요. 남반구의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낮길이 계속 길어져서 하루 종일 낮은 백야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의 길이는 1월에 낮의 길이는 D가 제일 길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4번 7월에서 1월로 감에 따라 적도 수렴대는 대체로 북상한다. 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손을 모으고 연습해 보자고요. 자, 7월에서 1월로 가면서 적도 수렴대는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의 가나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는 각각 쌀, 옥수수 중 하나임. 자, 식량자원 왜 공부해야 돼? 라는 무릎에 대해서 제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엘니뇨의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2023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주식인 이것의 생산량이 감소했대요. 그것은 전 세계의 식량 공급 불안으로까지 이어지겠죠. 그럼 인도네시아의 주식인 가는 뭘까요? 몬순 아시아 지역,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주로 주식으로 삼는 쌀이 되겠고요. 자, 미국 유구시장 가격 변동과 미국 남서부 가뭄으로 소사육두스가 줄어들면서 미국과 브라질에서 대규모로 생산하던 이것의 사료용 수요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미국, 브라질, 아메리카, 옥수수. 아메리카 옥수수 외쳤던 친구들은 진짜 웃으면서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쌀의 수출량은 유럽이 가장 많다? 쌀은 아시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아시아에서 대부분 소비합니다. 자, 2번 나의 최대 생산국은 중국이다. 옥수수는 아메리카. 생산지 미안해요. 네, 최대 생산지 아메리카. 최대 소비 아메리카. 최대 수출 아메리카. 아메리카가 되겠죠. 최대 생산국 역시 아메리카고요. 그 다음 3번 가의 기원지는 아메리카, 나의 기원지는 아시아이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4번 가는 나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쌀은 생산지인 아시아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소비되고요. 옥수수는 수입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외우지 말고요. 자, 여러분들 급식상에 올라오는 쌀 대부분 국내산이죠. 근데 우리 급식에 올라오는 옥수수 대부분 수입산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5번 나는 가보다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면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까지 우리 같이 봤던 거 기억나죠? 자, 이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주요 지하자원 생산량을 비교한 것이다.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어떤 나라들이 나와 있었냐면 브라질. 자, 브라질은 우리가 세계 대지형에서 브라질 순상지 시원생대에 안정육계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 시원생대의 안정육계에 많이 분포하는 자원이 바로 철광석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봐봐요. 세 국가 중 지하자원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의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인데요. 세 나라 중에서 철광석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나 국가, 바로 브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남아메리카의 길쭉한 나라가 나오면 제가 칠레, 구리, 칠레는 구리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요. 자, 구리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다는 바로 칠레였습니다. 자, 남은 한 나라는요, 볼리비아예요. 작년에 유럽의 내륙국이 굉장히 이슈였는데 올해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내륙국이 나오면 볼리비아가 출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볼리비아는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은을 많이 생산하고 있네요. 그런데 은 생산량이 또 가장 많은 것은 구리 생산량이 가장 많은 칠레였습니다. 볼리비아는요, 최근에 이 우유니 소금 사막에서 리튬 발견된 거 알고 있죠? 자, 1번 가에서는 주로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자, 아까도 정리해드렸지만 이 중남부 아메리카에서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브라질.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포브 글자 비슷하게 생겼죠? 네,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나라 브라질.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에스파냐어의 사용 비율이 높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에서는 주로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아니고요.
그 다음 2번, 나에는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다. 우유니 소금 사막에서 리튬이 발견됐다고요. 누구 얘기예요? 볼리비아 얘기예요. 그 다음 3번, 가는 나보다 총 인구가 많다. 제가 대륙별로 인구 1위인 국가는 좀 기억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브라질 인구 약 2억 명입니다. 브라질의 인구가 더 많죠. 그 다음 4번 볼게요. 가는 나다와 모두 국경을 접하고 있다. 작년부터 이런 유형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베트남, 그냥 지도 보고 베트남이지 넘어가지 말고 어떤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지 그려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 다음 5번, 가나다 중에 수도의 평균 해발 고도는 나가 가장 높다. 이거 수도의 평균 해발 고도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내는 문제 아닙니다. 안데스 산맥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수도의 평균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은 볼리비아겠죠. 그래서 이렇게 5번 문제까지 5번 보기 옳지 않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답사계획의 일부이다. 가국가를 지도의 A에서 고른 것은, 자, 시날리라는 글자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 시날리즈? 생각나죠? 그리고 석가모니의 송곳니, 불교의 비율이 높은 곳인가? 대표적인 차 생산지고요. 홍차를 시음했대요. 자, 3일차에서 이제 확실히 정답이 나왔습니다. 불교를 믿는 시날리족과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 간의 분쟁으로 어디예요? 자, 이 나라는요, 원래 불교를 믿는 시날리족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식민 통치하던 영국,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농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인도의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힌두교를 주로 믿는 타밀족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이민족 간의 갈등을 조장하게 됐던 거죠. 그게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정답은 바로 A, 스리랑카였고요. 자, 그러면 B, C, D, E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B는 어디냐면 네팔이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힌두교의 비율이 높은 곳이죠. 다신교인 힌두교의 비율이 높은 곳. 자, 그 다음 C는 방글라데시, 이슬람교도 비율이 높은 곳이 되겠고요. D는 미얀마. 여기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의 로힝야족 탄압 자주 나오는 키워드니까 체크해 놓고요. 그리고 E는 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 글의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는 각각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중 하나임. 제가요, 이 첨단 산업 지역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키워드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정리했던 거 그대로 다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이탈리아도요, 장인형 나왔잖아요. 자, 여기 국가를 찾아낼 수 있는 힌트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벵갈루루와 하이드라바드. 가는 어디예요? 인도예요. 자, 영어 구사 능력 슬프지만 과거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고요. 풍부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기술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벵갈루루와 하이데라바드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이 발달하였다. 자, 근데 앞문장만 보고서는요, 사실 모든 나라가 전문 인력 육성, 첨단 산업 지역 만드는 거, 정보통신 기술 산업 다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뚜렷하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지명을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인도였고요. 나는 세계적인 철광석, 석탄의 수출국이다. 자, 제가 오스트레일리아 이제 우리한테 코알라 캥거루의 나라 아니라고 했어요. 석탄과 철광석의 나라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뭐예요? 철광석이 서쪽에서 왔나? 석탄이 서쪽에서 왔나?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렸죠. 자, 오스트레일리아. 나는 오스트레일리아였고요. 철석. 파도를 타고 오잖아요. 동부의 고기수폭 산지에서 석탄이 많이 생산되고요. 서부의 안정육해에서 철광석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국가는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이 유리한 태평양 연안, 중화공업, 세계적인 금융기관, 다국적 기업, 최상위 세계도시.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일본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기 같이 볼게요. 가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이다. 자, 이거 나올 때마다 제가 동남아시아 국가만 가입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10개 나라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는 동남아시아예요? 남부아시아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2번, 가는 다보다 자동차 수출액이 많다. 자, 이거 정답이라고 골랐던 친구들 한번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봐요.
인도차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동네에서? 일본차. 많이 봤어요. 네, 일본이 자동차 수출액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 3번. 나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오스트레일리아는요, 일본보다 인구수는 적지만 국토의 면적이 훨씬 더 넓죠. 그래서 인구 밀도는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대비 자원 생산량이 워낙에 많아서 자원을 많이 수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나와 다 간의 무역액은 나와 가 간의 무역액보다 많다. 자, 둘이 서로 보완관계가 되고 있죠. 중화학공업의 중요한 원료인 철광석, 석탄을 수출하고 일본으로부터 중화학공업 제품들을 수입하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무역액이 더 많다는 걸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외워서 푸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5번. 국가 내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누가 제일 높을까요? 가가 제일 높을까요? 인도가 제일 낮겠죠. 네, 이렇게 5번 정답이 아니라는 것까지 찾아냈습니다. 이제 15번 문제 같이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산업구조 및 국내 총생산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요. 수능 특강에서 너무 많이 봤던 유형, 수능 완성에서 또 보게 될 유형입니다. 주요 국가, 네, 튀르키예,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나라죠. 이집트, 그리고 전통적으로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인당 국내 총생산 알려줬고요. 2차 산업 비율 알려줬고요. 3차 산업 비율 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 2차 산업 비율이 높네? 튀르키예는 유럽이랑 가깝고 유럽보다 인건비 저렴하고 그래서 유럽에 있던 공장들이 많이 이곳으로 이전해 왔다고 했는데, 아, 튀르키예구나. 이렇게 접근했던 친구들 맞죠? 많죠. 여기까지 사고한 거는 잘했습니다. 근데 봐봐요. 2차 산업 비율이 너무 높지 않아요? 2차 산업은요, 제조업, 공업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광업, 공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 광업이 발달한 나라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네, 세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내 총생산 규모 제일 크고요. 2차 산업 비율 제일 높은 나라, 가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였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2차 산업 비율 높고요. 1인당 국내 총생산 나보다 많고요. 3차 산업 비율이 높은 나라, 관광산업, 서비스업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 그래서 다 튀르키예가 되는 거고요. 나는요, 세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내 총생산 비율도 가장 낮고요. 2차 산업 비율도 낮고요. 그리고 3차 산업 비율도 이 세 나라 중에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높은 편도 아닙니다. 그 얘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1차 산업 종사자 수 비율이 높다는 뜻이 되겠죠? 나는 이집트였습니다. 자, 1번. 가는 지중해에 접해 있다. 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지중해와 접해 있지 않죠. 어떤 바다와 접해 있다. 이거 요즘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2번. 나는 순위파보다 시아파 신자 수가 많다. 제가 이거 딱 정리해드렸잖아요. 제가 저희 학교 세계지리 시간에도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시아파는 이 무함마드가,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했는데,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만이 정통성이 있어 라고 하는 종파가 시아파이고, 수니파는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람은 누구나 이슬람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라는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세계지리 공부하는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자, 시아파, 수니파 둘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슬람교도라면 어떤 종파를 믿겠습니까? 물어봤거든요. 시아파 한 명 손 들었고요. 나머지가 다 수니파 손 들었어요. 그래야 니도 나도 될 수 있어 라는 희망이 있잖아요. 수니파가 다수파입니다. 시아파는요, 오늘날 이란, 이라크 주변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수니파보다 시아파 신자 수가 많다? 아닙니다. 수니파 신자 수가 더 많아요. 그리고 3번. 다는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다는 튀르키예였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4번. 가는 다보다 석유 생산량이 많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석유를 채굴하는 광공업은 2차 산업이다.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5번. 나는 가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 나는 가보다 국토 면적이 넓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다음에 수능에 이런 유형이 나온다면 이집트랑 사우디아라비아 지도 안 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문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눈에 담아두는 거예요. 아, 이집트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넓구나. 한번 눈에 담아두고요. 1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문제 어려웠던 친구들 많을 거예요. 가장 눈여겨볼 문제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 우리가 이거 공부한 적 없는 완전 새로운 거냐? 그렇진 또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서 공부했던 개념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우리 인구의 자연 증가율 공부했어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준 겁니다. 그럼 출생률은 뭐지? 인구 1000명당 해당 기간에 태어난 사람 수. 사망률은 뭐지? 인구 1000명당 해당 기간에 사망한 사람 수. 자, 그 다음 순이동률은 뭐지? 이 지역에 일정 기간 동안에 유입된 인구에서 유출된 인구를 빼주고요. 전체 인구로 나누고 곱하기 1000 해준 거예요. 이거만 보면 돼요. 0을 넘나 못 넘나. 그리고 두 시기의 자료를 줬다는 건 이 사이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게 문제를 풀어내는 포인트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프는 내 지역, 대륙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라는 각각 아시아,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중 하나임. 자, 여기 라를 보면요. 여러분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여기 요 눈금을 읽어줘야 됩니다. 1960년, 2020년 모두 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순이동률은 모든 시기에 음액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순, 유, 출. 그러면서 출생률이랑 사망률 중에는 출생률이 높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것도 모든 시기에 출생률이 가장 높다는 걸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는 아프리카라고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볼까요? 나는 여기 있는 지역들 중에서 유일하게 2020년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죠. 무슨 뜻이에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음의 값이래요. 출생률에서 사망률 빼줬는데 마이너스래요. 출생률이 높았다는 뜻, 사망률이 높았다는 뜻. 사망률이 높았다는 뜻이죠. 어딜까? 최근에 출생률이 많이 낮아져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사망률이 출생률을 역전한 곳. 바로 나는 유럽이 되겠고요. 자, 이제 가와 다가 남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했을 것 같습니다. 가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잖아. 아시아인가? 이렇게 접근한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수하지 말라고 순위 이동률이 있었던 거예요. 자, 가와 다, 둘 다 두 시기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 낮아지는 패턴 보이고 있는 거 비슷합니다. 그런데 봐봐요. 순이동률을 한번 보자고요. 가는 순이동률이 양의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유입이 나타난다는 뜻이고요. 2020년에 다는요. 순이동률이 음의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유출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는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곳들이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시아, 그리고 가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 그럼 라틴 아메리카 어디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랑 앵글로 아메리카 간의 인구 이주, 이거 물어보려고 라틴 아메리카를 뺀 거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2020년 아시아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다. 자, 2020년의 아시아 한번 볼게요. 인구 이동에서는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지만 인구의 자연 증가율에서는요. 여전히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여기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을 뿐이지 음의 값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인구의 자연 증가율 0점이 여기잖아요. 여기보다 오른쪽에 점이 찍혀 있잖아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다는 뜻,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양의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생자 수가 더 많았고요. 옳지 않은 설명이죠. 2번, 유럽의 인구 이동은 1960년 순유출이고 2020년 순유입이다. 그냥 그래프를 읽어주면 2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우리 방금 봤잖아요. 여기 유럽의 경우에 다시 한번 볼게요. 복잡하니까 아시아 지우고 유럽만 남겨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인구 이동은 1960년에 봐봐요. 잘 따라와요. 1960년에 유럽의 인구 이동
0보다 낮아요.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에는요, 순이동률이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죠. 즉,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그냥 그래프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주면 맞는 설명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왜 실수하냐면 유럽은 무조건 순유입이라고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유럽은 선진국 비율이 높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으니까 무조건 순유입이 아닐까? 아니에요. 자, 제가 그래서 1950년대 자료를 우리 수능 특강에서 다뤘었는데 그때 그랬어요. 자, 그 당시 시대상을 한번 생각해보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유럽. 포로로 왔던 사람들은 본국으로 많이 돌아갔을 거고요. 도시와 산업시설들은 폐허가 됐을 거고요. 새로운 기회의 땅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960년대의 유럽은 실제로 순유출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순유입이지만 이게 바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포인트예요. 자, 근데 제가 왜 그랬다라는 거 이야기해 주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됐죠? 다음에 이 문제 또 나오면 맞출 자신 있죠? 그것만으로도 잘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1960년의 중위 연령은 라가 가보다 높다. 아프리카는 모든 시기에 자연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층 비율이 높을 거고요. 중위 연령이 뭐예요? 전체 인구를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많은 사람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 중위 연령은 아프리카가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더 낮겠죠?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4번 2020년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이주한 인구는 가보다 나에 많다. 자, 이거 전 세계 인구 이주의 큰 패턴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첫 번째, 경제적 이동이 핵심입니다. 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앵글로 아메리카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 비행기 값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앵글로 아메리카가 거리도 더 가깝고요. 문화나 언어적인 동질성도 더 높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2번 인접한 곳으로 간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접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5번 2020년의 총 인구는 라가 다보다 많다. 자, 2020년의 총 인구는 아프리카보다 아시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5번 옳지 않은 설명이었어요. 조심해야 될 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인구가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총 인구 수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꼈을 16번 문제지만 우리가 같이 해결해봤고요. 이제 17번 문제 조금 가볍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글의 가나 경제블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나는 각각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그리고 유럽연합 중 하나임. 자, 2020년에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해 균형적인 상호이익을 증진하는 경제블록으로 재탄생하였다. 이 경제블록은 높은 수준의 기술, 여기 선진국이 있다는 뜻이겠죠. 저렴한 노동력, 개발도상국도 있다는 얘기네요. 풍부한 자원, 끝났죠. 가는 바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자, 그 다음 나는 단일시장, 공동의 정책 수립, 이렇게 높은 단계의 통합을 보여주는 경제 블록은 유럽연합밖에 없습니다. 자, 기억, 가의 모든 회원국은 달러화를 단일 통화로 사용한다? 아니죠. 단지 자유무역협정이잖아요. 경제 블록 중에서 단일 통화 사용하는 곳 유럽연합밖에 없는데요. 그 유럽연합조차도 모든 회원국이 사용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니은, 나의 회원국 중 하나는 스위스이다. 스위스는 유럽연합 비회원국이죠. 유럽연합 비회원국으로 많이 출제되는 곳이니까 꼭 기억해놔야 되겠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 전쟁을 겪는 걸 보면서 영세 중립국 선언한 나라였죠. 그럼 정답이 D급밖에 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가는 나보다 회원국의 국토총 면적이 넓다. 디귿이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자, 제가 아까 이집트랑 사우디아라비아 국토 면적 비교하는 거 그 문제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에 나온다면 지도를 안 주고 물어볼 수 있다. 이 문제처럼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대략적인 국토의 크기 비교해보는 연습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라고 두지 않을 거니까요. 남은 기간 동안 같이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볼게요.
표는 세 국가의 도시와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는 각각 수단, 영국, 타이 중 하나임. 자, 여기 도시 인구 알려줬고요. 도시화율 알려줬고요.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 알려줬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추론하는 유형이 우리 수능 완성에도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이거 육모에서 봤던 건데? 하는 유형이 나올 거예요. 자, 도시화율이 세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다는 어디일까요? 압도적으로 높은 다는 바로 영국이었고요. 자, 가장 도시화율이 낮은 가는요. 도시인구 증가율이 높다는 걸 통해서 여기 자연 증가율이 높은 곳이 아닐까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가는 바로 수단. 그리고 나는 타이가 되겠습니다. 제시된 자료에 근거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자, 1번 영국은 타이보다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이 높다. 영국의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 0.9, 타이는 1.7, 타이가 더 높고요. 2번 가는 도시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도시화율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알았어야 돼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이 바로 도시화율이잖아요. 도시화율이 50%가 안 된다는 거는요. 도시화율이 50%가 안 된다는 거는요.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촌락에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 인구가 촌락보다 많다,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나에는 최상위 세계 도시가 있다. 자, 최상위 세계 도시, 최상위 세 개의 도시잖아요. 세 개밖에 없다고요. 어디? 영국의 런던,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도쿄.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4번 나는 다보다 촌락 인구가 많다.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도시화율을 알려줬잖아요. 타이는 약 49%의 사람들이 촌락에 살고 있대요. 근데 50%에 해당하는 도시 인구가 3,500만 명이니까 촌락 인구도 한 3천만 명 정도 되겠죠. 영국은요, 83%에 해당하는 도시 인구가 5,600만 명이래요. 약 16% 정도의 사람들이 촌락에 살고 있는데, 그럼 그 숫자를 대략 계산해보면 1,000만 명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디테일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나는 다보다 촌락 인구가 많다는 거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5번 다는 가보다 산업화의 시작 시기가 이르죠.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이잖아요.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국가 중 하나임. 자, 제가 나온다고 했던 그 포인트가 정말 그대로 다 나왔어요. 자, 에티오피아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커피의 원산지 에티오피아, 열대고산기후 지역으로 많이 나온다고요. 자, 그리고 나이지리아 나올 때마다 제가 여기 아프리카에서 인구 1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석유 생산량 1위 강조했었고요.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고요. 그리고 수단과 남수단, 여기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남수단이 있었습니다. 자, 기억 보기 전에 가나가 어딘지 찾아야 되겠죠. 자, 아프리카의 산악 지역인 아비시니아 고원의 수도 아디스아바바가 있다. 이 국가에서 생산된 커피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 에티오피아에 대한 설명이니까 가는 에티오피아였고요.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의 최대 산유국 석유 수출국 기구에 가입되어 있다. 옛날에는 기니만과 접한 라고스였지만 현재는 내륙에 위치한 아부자가 수도라고 합니다. 자, 나는 바로 나이지리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거 잘 봐두세요. 나이지리아 석유 수출국 기구라는 거 다음에는 또 다르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를 시행한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해당하는 얘기라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어디예요? 나이지리아인데 다르푸르 분쟁 옳지 않은 이야기죠. 이것은 수단에 해당하는 설명이었고요. 디귿 나는 가보다 국내 총생산이 많다. 석유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니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리을 가나 모두 북반구에 위치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 나올 때마다 늘 적도의 선 긋기 연습을 했던 게 괜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적도의 선 그어볼까요? 콩고민주공화국을 지난다고요. 그래서 가와 나는 모두 북반구에 위치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23년 2월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대지진으로 수십만 명의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길이 약 500km의 동아나톨리아 단층에서 발생했다. 자, 보기 같이 볼게요. 기역, 튀르키예는 불의 고리에 위치한 국가이다. 이거 맞다고 고른 친구들 많죠. 근데 기억으로 돌이켜봐요. 자, 불의 고리.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 아무나 모든 판의 경계를 다 불의 고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활화산의 약 80% 가까이가 집중되어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만 불의 고리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그럼 튀르키예는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해당하는 곳이었죠. 자, 그 다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 미끄러지는 판 경계에 위치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하철 상행선과 하행선이 서로 갈 길 가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지 않죠. 이걸 보존 경계라고 하는데 우리 딱 한 군데 공부했습니다. 세난드레아스 단층. 그래서 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 습곡과 단층은 지구의 외적 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습곡과 단층은 지구의 내적 작용, 판 구조 운동, 그리고 이 마그마의 상승,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내적 작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지진은 고기조산대보다 신기조산대에서 활발한 거 맞죠? 현재 판의 경계에 위치한 곳에서 지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튀르키예 재난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튀르키예인이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굉장히 부끄럽고 속상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여러분들이 위축되고 작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아직 6월일 뿐입니다. 우리한테는 충분히 많은 시간이 있고요. 이렇게 강의 끝까지 따라온 여러분들의 의지와 열정이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세요.